자, 1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동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양승범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화남. 양승범입니다. 화요일의 남자 화남. 화남? 네. 아, 제 말투보다는 예. 우리 화남님의 말투가 훨씬 더 다정한 것 같아요. 나는 맨날 화남 이러는데. 화남 양승범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우리 화남님.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우리 같이 한 지 한 2개월 됐나요? 예. 2개월 됐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내용이 튼실해지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하루 쉬면서 네. 금요일, 월요일 날 발표됐던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금요일하고 특히 어제 시장에 있었던 시장 특징주들,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네. JP모건에 인수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워낙 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금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쉬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금요일과 월요일장 좀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보통 이제 화남이다 보니까 네. 예. 그주에 2번 타자로 나오는데 네. 오늘 1번 타자로 나와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번 타자는 출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와 재미, 그리고 이제 빵 한 번 터트리면서 출루해야 되는데. 아, 그럼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색해질 수 있을까요? 네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시장의 특징은 4월 28일 금요일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가 0.8%, 나스닥이 0.69%, S&P 500이 0.84% 올랐는데요. 월요일에는 우리나라는 휴장이었는데 미국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는 이제 홀짝 장세가 이틀 동안 펼쳐졌는데요. 5월 1일 날 뭐 대부분 국가들은 휴장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시장이 열려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최근에 홀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틀 동안에 이제 목요일보다 상승을 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3월 고점도 어느 정도 살짝 돌파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 1월과 2월 고점까지 낮은 포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표만 보여주신 것만 해도 오르는 폭은 0.8%인데 뭐 내렸다고는 하지만 0.1% 내린 거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빅테크의 실적들이 시장을 낮은 포복으로 끌고 갔다면 네. 이번 주에는 이제 FOMC에서 8호장의 입에서 시장의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지표들을 한번 지금 아래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지난 금요일 당일날 이 지표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지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4월 28일 금요일에 PC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와, 물가 쉽지 않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PC 물가가 2월에 5.1%에서 3월에 4.2%로 사실 크게 둔화가 되었는데요. 네. 헤드라인으로 보면 점차 둔화되는 폭은 사실 눈에 띌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이 2월 4.7에서 3월 4.6으로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네.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되는 근원 PC의 물가 지수는 사실 계속 답보인 상태이고 3월 근원 PC도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하면 2월과 같은 0.3%로 전혀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거는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헤드라인으로는 CPI가 6.0에서 5.0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근원 CPI는 오히려 5.5에서 5.6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아마 이 두 가지 물가 지수에서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에너지 가격 하락이 헤드라인 가격의 하락을 끌고 내려왔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특히 가솔린의 가격 하락이 전체적인 헤드라인 물가 지수를 좀 내려주는 효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PC 우리가 물가를 보더라도 어차피 CPI에서 한번 확인은 이미 하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가격 내려가면서 헤드라인은 쭉쭉쭉 내려가는데 주택 가격 안 내려가면서 코어 CP는 계속 좀 정체되어 있는 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 가격 하락이 눈에 띄게 좀 보여야지 근원 PC나 근원 물가들이 좀 잡힐 거이고 또 나아가서 만약에 주택 가격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뭐 감산 효과라던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혹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라는 우려를 좀 시장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다는 거는 실적이 요즘에는 더 시장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물가보다는 경기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결정이 난 상황이라 과연 SVB 사태 이후에 대출 규제가 이미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시장에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요. 오히려 물가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물론 경기도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물가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금리 동결을 좀 장기간 끌고 가면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희망 섞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또 발표가 됐었죠. 예. 지난 밤 사이에. 예, 어제는 금요일에 이제 물가, 네. 어제는 경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시장은 경기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걸로 좀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4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전월 46.3에서 47.1로 전체적으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PMI 지수는 50을 넘어야지만 확장 네. 국면에 들어가는 거라 사실 6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는 있지만 네. 어찌됐던 지수가 반등하면서 혹시 지난달이 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짝 지펴봤는데요. 사실 이 희망의 불씨는 2월 달에도 살짝 지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반등이 있었어요. 예. 네. 1월 달에도 빠졌다. 2월 달에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네. 3월 달에 이 불씨가 꺼졌습니다. 다시 이제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열심히 비비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들을 보면 다행인 거는 신규 주문이 네. 44.3에서 45.7로 증가가 됐고요. 생산 지수도 47.8에서 48.9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행인 거는 고용 지수가 46.9에서 50.2로 좀 크게 증가되면서 고용 지수는 50을 넘는 약간 확장 국면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물가가 49.2에서 53.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E에서도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PMI 지수는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물가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1.85% 상승해서 4.13, 10년물 국채 금리도 3.5%를 돌파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물가보다는 경기가 조금 돌아오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2.15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이 잠깐 좀 소폭 하락한 거는 주된 이유가 제조업 지표 때문인 것 같으신 거예요? 제조업 지표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야? 바닥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네네. 여기 나왔던 이제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을 네네. 회피하는 모습이 소폭 보여졌던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전일 금요일 날 주가가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4월 말이다 보니까 좀 윈도우 드레싱 같은 월말 효과에 대한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5월 첫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 국가가 또 대부분 휴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매물을 네네. 약간 소화하는 과정에 소폭의 조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5월 1일 시장은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예. 같고,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사실 미국에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야 시장 흔들리면 안 돼. 주말에 일해라. 주말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뭡니까 경매. 예. 비딩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JP모건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FRC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앵커님 말씀처럼 요즘 미국 정부나 뭐 연준이나 예금보험공사를 보면 그 영화 어벤져스가 생각나는 네네. 것 같습니다. 이제
악당은 아니지만 네. 문제가 생기면 똘똘 뭉쳐서 빠른 시간 내에 네. 예, 해결을 하고 마치 이런 문제가 양자 시대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네. 굉장히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금융 시장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실상 파산으로 판단을 받으면서 43% 넘게 하락을 했고 네. 시간외에서도 이제 33% 넘게 하락하면서 주말 동안 사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행이 지속적으로 파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네네. 예, 은행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신용 경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 날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바로 입찰을 통해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을 1,039억 인수를 하고요. 네. 자산을 2,291억 달러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면 미국 내 예금의 10%를 보유한 은행, 네. JP 모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는 사실상 타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결국은 건실한 대형 은행을 통해서 중소형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입찰을 했었고 이 비딩에 참가한 은행 3군데 중에서 JP 모건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됐는데요. JP 모건한테 이런 현행법을 예외로 적용해주면서까지 급한 불을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게 도대체 그러면은 JP 모건이 이걸 인수함으로써 이득이냐 손해냐. 일단 딱 인수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음 날 월요일 거래에서는 JP 모건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이건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득인지, 왜 이득으로 보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우선은 뭐 시장 주가가 모든 거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는 거는 JP 모건한테 좋은 거다라고 네. 보여진다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비교를 해보면 SBB가 파산했을 때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정도로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SBB 같은 경우에도 720억 달러 규모의 SBB, 실리콘밸리 뱅크를 네. 165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자산의 80%를 할인해서 20% 되는 가격으로 네. 자산을 인수했는데 SBB의 자산이 부실 자산보다는 미실현 손실이 있었던 자산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손실이 환원이 되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었거든요. 채권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마찬가지로 퍼스트 리퍼블릭도 SBB랑 좀 유사한 채권들을 갖고 있었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었지만 네. 저금리 시대에 장기적으로 부유한 자산가들한테 이제 저금리로 모기지를 놨던 것들이 문제인데요. 네.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예대 마진이 좀 안 맞았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대출이 만기가 돼서 차환이 될 때는 높은 금리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벌어준다면 퍼스트 리퍼블릭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JP 모건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이 106억 달러라 그랬네요. 그냥 어쨌든 한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구조조정 때 필요한 돈이 약 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거라고 했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은 그러면 한 50억 달러인 건가? 근데 이들이 인수하게 된 자산은 2천억 달러인 건가? 이게 맞나? 라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통해서 네. 인수자를 확정 짓고 우선은 주인을 찾기 위한 과정을 빠르게 거치다 보니까 네네. 정확한 인수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SBB 사태를 견주어 보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할인이 아닌 이상은 JP 모건이 이 부실 자산을 떠안을 이유도 없고, 네네. 예, 두 번째 어찌됐든 차환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돌아올 수는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지나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싸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되게 싸게 사는 것으로
좀 시장 참가자들은 또 보고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SBB 사태도 3월 10일 날 파산을 선고하고 3월 27일까지 한 보름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네네. 인수자를 찾고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부분이 3월 달에 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번진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크리드 스위스까지도 얘기 나오고 UBS 얘기 나오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의혹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우선은 봉합하는데 응급수술하는데 가장 먼저 결정을 냈던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인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추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럼 주식을 살 거냐, 주식을 인수할 거냐, 그리고 우선주는 인수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명확한 것들이 많아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싸게 사는 거겠죠. 예. 정말 싸게 사는 걸 텐데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좋은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다수의 참여자들이 보는 방향이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저기 회사에서 혼나시겠다. 이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JP 모건이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태는 그러니까 FRC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한 거는 확실히 JP 모건에겐 도움되는 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버크셔 서웨이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인수한 거가 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었나요? 그거는 조금 제가 네. 확인을 해보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뭐 기회 되면 왠지 그때 인수했던 것들로 크게 돈 번 은행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점에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SBB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서학개미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몇몇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좀 문의를 하셨는데, 좀 찾아보니까 최근 한 달, 3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네.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순매수한 상위 5위가 퍼스트 리퍼블릭이었고요. 엄청 샀더라고요. 예. 약 1242억 원을 샀다고 합니다. 1242억 원이요? 예. 진짜 많이 샀다. ETF를 제외하면 네. 단일 종목으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와, 가장 많이 샀는데 한 달 동안. 예. 우선은 파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갈 거고요. 네. 이제 SBB 같은 경우도 뭐 장외 OTC에서 매매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추후 좀 거래가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아마 가격도 지금보다도 더 하락해서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퍼스트 리퍼블릭은. 예. 아직은 인수 과정이 확정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추후 계속 절차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JP 모건이 뭐 그 주식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파산을 과정에서 채무보다 자산이 부족하면 네.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네네. 부채보다 이론적으로 이제 자본은 네. 전액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채권자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라 함이 주식인 그렇죠. 거죠. 주식은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뭐 감자라던가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보다도 예, 일단 거래는 중지된 상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종목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전일 이틀 동안의 시장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예, 4월 28일은 좀 전체적으로 파릇파릇합니다. 월말 효과도 있었고 지수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5월 1일은 소폭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알록달록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 지도 이틀간의 지도의 약간의 특징은 아마존이 이틀 연속 네. 하락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AWS가 4월 장 실적 마치고 장후 컨퍼런스에서 4월 이
클라우드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서도 4%포인트 하락을 한다라는 코멘트랑 함께 AI에 대한 언급도 많이 부족을 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은 어떤 종목이든 시장 상황은 AI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메타인데요. 아마존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예, 향후 가이던스나 컨퍼런스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어제 시장의 또 특징에서는 로이터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가 채권 발행으로 85억 달러, 네. 예, 조금 수정을 해서 8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는 지난해 100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금을 조달하는 네. 모습인데요. 예, 최장 5년에서부터 최장 40년짜리 오.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네. 만기가 다른 5종류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 자금으로 뭐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나 네.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자본 지출, 뭐 투자와 관련된 것들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 없이 자기 가격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는 미국채 플러스 1.92% 가상금리로 네.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하는 거는 컨퍼런스에서 나왔지만 메타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이고 향후 AI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엄청난 총알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 오히려 뭐 아마존이나 최근에 뭐 구글보다는 또 메타가 AI에 대해서 조금 더 각광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사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메타는 실적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또 급등을 해버렸고 그랬었던 게 AI 쪽에서. 근데 그렇죠. AI 그냥 뭐 말로 AI가 어떻다가 아니라 메타는 실제로 채권 발행을 85억 달러요? 예. 8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를 했으니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졌나 보네요. 또 하나 이런 이 우량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네. 미국 국제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요?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워낙 우량 기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가 크고 네. 지금 국채 외에는 이런 우량 기업들의 채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우량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채의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예, 자리 잡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메타는 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올랐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온세미컨덕터네요. 예, 물론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라 보니까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온세미컨덕터 한국 지사가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요? 예,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거래를 해봤던 법인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고객이었어요? 예, 거래를 했던 법인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게 됐고요. 어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8.85% 상승했는데 네. EPS가 1.03달러, 매출이 19.6억 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제 온세미컨덕터가 좀 그 생소한 네. 반도체 회사이기는 한데요. 이제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알려주는 회사이고요. 핫산 전력 반도체 하는 데가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울프스피드 예. 이런 쪽들이 예. 전력 반도체 하는 예. 쪽이죠. 예, 그래서 하산 엘코울이 최고 경영자가 올해 서프라이즈를 낸 이유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네. 전기차 반도체 소재에서 매출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순수 반도체나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와 같은 이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네. 이런 새로운 활로를 틈새 시장을 니치 시장을 여는 쪽에서는 확실히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난주에 인텔의 실적도 그렇고 어제 이제 나온 온세미컨덕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이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댓글창에 전력 반도체 강자 온세미컨덕터 주주입니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온세미컨덕터가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기업이라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실리콘 카바이드 매출이 2배 증가한 게 그럼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예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전기차 소재를 사용하면 네. 전기차 인버터에 네. 이 소재를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네. 1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전기차 이 인버터에 네. 이 소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쓰일 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혹시 공개가 되나요, 이게?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달 자동차 판매량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보통 공개 안 하긴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아는 게 있으면 예. 그럼 좋잖아요. 아. 얘는 잘 팔렸.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폭스바겐 야 잘 팔렸어. 폭스바겐 뭐 포르쉐 잘 예. 팔렸어 이러면은 야 많이 들어갔겠네 막 이런 추정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예.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시장의 또 특징은 엔비디아가 네. 288달러로 2022년 3월 고점을 회복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이야.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빅테크의 화두는 AI이고요.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는 차치하고 네. 과연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에서 AI와 관련된 매출 혹은 AI와 관련된 성장이나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엔비디아. 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예, 5월 24일이니까. 5월 24일이니까 참 기대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안 그러세요? 기대되죠.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그렇죠. 고용 지표 예. 이번 주 발표될 거고 토요일에 버크셔 서웨이 예. 실적 발표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애플 실적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목요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 예정돼 있을 거고 뭐 볼까요, 이제? 앵커님, 저 이거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외우시니까 제가 살짝 뻘쭘합니다. 그래요? 이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다음에 외워오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이번 주에 좀 휴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1일 어제 휴장이었고요. 네. 또 금요일 날 어린이날로 감사하게 또 하루 쉬는 날이고 아버지들한테는 그렇게 그렇죠.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부모 봉사의 날이죠. 예. 중국이 또 노동절이다 보니까 1, 2, 3일 휴장을 하고요. 일본 또 다른 이유로 3, 4, 5일 휴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휴장이 좀 많은 편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오늘 이제 졸트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별표 쳐놨는데 FOMC 회의겠죠. 그렇죠. 예, FOMC.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역시 애플. 이번에 이제 5월 4일로 실적을 연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이고요. FOMC 회의는 뭐 사실 어느 정도 금리는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조회를 해보니까 패드워치에서 0.25% 포인트 상승이 97.4%. 뭐 이거는 네. 그냥 확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후에 파월의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가 기대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요거 이제 살짝 흘린 것들을 보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 연준 위원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가 유명하죠. 항상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네. 항상 힌트를 주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올리지 않기 위한 증거를 찾았는데 네. 이번 회의 이후에는 올릴 명분을 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건데 네네. 시장에 어떤 지표들이 나와야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냐. 즉,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리기 위한 회의였는데 올리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회의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건데 올려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보고 올릴 거냐.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이 과하게 나와야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냐인데 이는 결국은 뭐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걸로 뉘앙스를 풍겨준 거고요. 결국 이제 분명히 FOMC에서 하는 이야기는 되게 좀 위협적이고 할 건데 여전히 위협적이고 할 건데 지난번까지는 인상 기조의 뉘앙스를 계속 풍겼다면 이번부터는 동결 기조의 뉘앙스를 풍기는 뭔가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예.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당연히 이제 언제쯤 인하일 거냐인데 뭐 이미 시장에서는 뭐 11월 정도 금리 인하를 지금 보고 있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인데 사실 시장의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즉 지표가 안 좋거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을 때가 가장 네. 안 좋은 상황이라 그렇죠. 가능하면 좀 안정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기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한 번은 인상하되 그 이후는 동결될 걸로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죠. 97.4%면 뭐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실적이 4일날 나오는데요.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S&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실적으로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애플이 약간의 실기를 한다면 네. 시장에 조정을 주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뭐 요거는 좀 지켜는 봐야 될 텐데 네. 어린이날이라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있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와중에 두 가지 질문이 좀 올라왔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상폐되면 그럼 아예 못 빼냐는 질문이었었는데 아까 살짝 설명해 주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OTC로 옮겨간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가 안 되는 네네. 것일 뿐이고 회사가 살아 있다면, 즉 부도가 나지 않고 지금처럼 인수가 된다면 주가로서의 거래는 네. 그러니까 주가로서의 가치는 살아 있는데요. 네. 물론 이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다만 상장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뭐 OTC 같은 다른 시장이나 혹은 장외에서 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거래에 굉장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 가운데서도 OTC 거래 가능하게 만든 증권사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계좌에 있으신 분들은 팔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OTC에 거래를 하게 해줄지 미국 거래소에서 그건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미국 됩니다. 거래소의 결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를 좀 더 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엔비디아 과연 전고점 뚫을까요? 뭐 길게 보면은 예. 시장 많은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대세 상승이 온다라고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것 많은 같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양승범 팀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전망을 네,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까지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우리가 쉬었던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우리가 쉬었던 5월 1일까지 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양 팀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화요일의 남자 화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 월요일 같아서 월요일 같은 화요일 1번 아닙니까? 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예. 마치 3인분 같은 4인분 뭐 이런 거니까. 예. 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